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당신이 보내주신 한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러니까 수능 기출 문제들을 분석한 메모 뭉치예요. 주제는 공자의 윤리사상이고요. 솔직히 처음엔 수능 문제로 뭘 싶었어요. 좀 딱딱한 입시 공부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목표는 이걸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겁니다. 이 시험 문제라는 단단한 껍질을 깨고요. 그 안에 담긴 2500년 전 사상가 공자의 그 인간적인 고민, 또 해법, 그 알맹이를 꺼내보는 거죠. 자, 준비되셨나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어, 아주 흥미로운 접견이에요. 사실 공자하면 다들 뭐랄까 엄격한 훈장님 같은 그런 고정관념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진짜 미션은 그 고정관념에서 공자를 구출해내는 겁니다. 그의 사상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상적인 사회 질서까지 연결되는지 그 정교한 설계도를 함께 따라가 보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그 설계도의 첫 번째 부품부터 시작해보죠. 공자가 살았던 춘추전국 시대, 이거 뭐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워서 알지만 정말 대혼란지였잖아요. 그렇죠. 기존 질서는 다 무너지고 여기저기서 전쟁 터지고 공자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어디서 찾았나요? 바로 사람들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찾았습니다. 여기서 공자 사상의 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핵심 개념, 바로 인이 등장해요. 아, 인. 네, 우리가 보통 어질인이라고만 외우는데 공자가 말한 인의 본질은 사실 사람에 가깝습니다. 인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사랑이요. 사랑이라니 갑자기 분위기가 확 따뜻해지는데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냥 모두를 사랑하라, 이런 식의 막연한 사랑은 아니라고 강조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옳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분별 있는 사랑이라고요? 사랑에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아는 뭐랄까 정의로운 사랑이죠. 그리고 이 위대한 사랑의 출발점이 아주 작고 구체적인 데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작은 곳이요? 네,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인 효와 형제 간의 우애인 재. 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점차 이웃과 사회로 넓혀나갈 수 있다고 본 거죠. 듣고 보니 2024년도 수능 문제였나요? 거기서 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효제를 행한다는 선택지가 정답이었던 게 딱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실천법으로 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따뜻하고 분별 있는 사랑의 마음, 인이 내 안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마음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마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감정이라는 게 참 다루기 어려운데요. 아,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여기서 공자 사상의 두 번째 기둥, 예가 등장합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그 온수와 컵 비유가 정말 탁월한데, 인이 따뜻한 온수라면요? 네. 예는 그 온수를 담아서 상대에게 안전하고 또 정중하게 건넬 수 있게 해주는 컵인 셈이죠. 아, 즉, 내면의 도덕성인 인을 표현하는 외적인 사회 규범이자 행동 양식입니다. 그 비유가 정말 와닿았어요. 온수가 아무리 따뜻해도 그냥 손으로 퍼서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얘라고 하면 왠지 좀 딱딱하고 형식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자칫하면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그런 위선으로 흐를 위험은 없을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공자는 그 둘의 조화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음, 즉 인만 있고 형식, 예가 없으면 거칠고 미숙해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요. 그렇죠. 반대로 형식, 예만 있고 마음, 인이 없으면 그건 그냥 텅 빈 위선일 뿐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극기복례입니다. 극기복례. 네,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내고 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뜻이죠. 잠시만요.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라는 말이 이게 자칫하면 개인의 욕구나 감정을 무조건 억압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음... 요즘처럼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시대 정신과는 좀 충돌하는 지점 아닐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극기를 무조건적인 억압으로 해석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공자가 말한 사사로운 욕심은 이기심이나 좀 충동적인 감정에 가깝습니다. 아하. 그런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예라는 공적인 약속,
그러니까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합리적인 틀 안에서 자신을 표현하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오히려 예를 통해서 내 감정을 더 세련되고 존중받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요즘 우리가 이메일 끝에 감사합니다 한 줄 덧붙이는 것, 그것도 현대적인 의미의 작은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 한 줄이 없어도 의미는 통하지만 그 한 줄이 있음으로써 내 마음이 훨씬 더 따뜻하고 정중하게 전달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와닿네요. 듣고 보니 2023학년도 수능 문제에서 극히 복내가 정답이었던 이유가 바로 그 내면과 형식의 연결고리 때문이었군요. 맞습니다. 내 안의 따뜻한 마음을 지키고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얘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말라고까지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인이라는 마음을 예라는 컵에 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컵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가 진짜 문제잖아요. 내 컵과 다른 사람의 컵이 부딪히기도 하고 내용물을 쏟을 수도 있고요.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여기서 공자의 현실적인 지혜가 돋보이는 세 번째 개념, 서가 나옵니다. 서요? 네, 한마디로 역지사지, 즉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말. 그거 많이 들어봤어요. 그거죠. 네, 그게 서의 소극적인 측면인데요. 공자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오, 더요? 내가 서고 싶으면 남을 먼저 세워주고, 내가 이루고 싶으면 남이 먼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적극적인 측면까지 포함해요. 내 마음을 기준으로 삼되 그걸 타인에게 확장해서 배려하고 돕는 거죠. 와,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남도 성공하게 도우라는 건 솔직히 실천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거의 성인의 경제 아닌가요? 평범한 사람들이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향점이죠. 하지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회의 시간에 내 의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동료의 아이디어에 귀 기울이고 좋은 점을 짚어주는 것. 음, 팀 프로젝트에서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나서서 돕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바로 서의 시작입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충을 타인에게 미루어 적용하는 서, 것. 그래서 합쳐서 충서라고도 부르거든요. 충서. 네, 이게 바로 인일 관계 속에서 구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론인 셈이죠. 그렇군요.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해서 관계 맺는 법까지 왔습니다. 이제 시야를 더 넓혀서 사회 전체로 가보죠. 자료에서 정말 흥미로웠던 개념이 바로 정명인, 이름값을 하라는 사상이었습니다. 네, 공자사상의 사회적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유명한 군군, 신신, 부부자자. 들어봤어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답다는 건 단순히 그 직책을 수행하는 걸 넘어서서 그 이름에 걸맞은 도덕적 품성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자료에 나온 두 번째 비유가 딱 떠올랐어요. 공자의 이상사회가 하나의 오케스트라라면 이는 모든 연주자가 가진 음악에 대한 사랑, 네, 이에는 모두가 함께 따르는 악보, 그렇죠. 그리고 이 정명은 바이올리니스트는 바이올린 파트를 충실히 연주하고 지휘자는 지휘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맞을까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재앙울이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라도 자기 파트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화려한 솔로를 연주하면 그건 소음이죠. 불협화음이 되고요. 그렇죠. 각자가 자기 이름, 즉 역할에 충실하면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아름다운 교향곡, 즉 질서 잡힌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정명사상이 자칫하면 당신은 정해진 역할에나 충실해 라는 식으로 개인의 자유나 개성을 억압하는 논리로 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의 가능성을 학생다움, 여성다움 같은 틀에 가둬버릴 위험은 없을까요? 봐야 해요. 그는 사회적 역할을 억압의 틀로 본 게 아니라 책임의 무대로 봤습니다. 책임의 무대요? 네, 임금에게 임금다움을 요구한 것은 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말고 백성을 사랑하고 돌봐야 할 무거운 책임을 다하라라는 강력한 윤리적 요구였어요. 각자의 이름에 따르는 권리보다는 책임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아,
물론 현대사회의 다양한 정체성과는 분명 긴장 관계가 있지만 그 핵심에 있는 책임 윤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윤리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다르게 보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 오케스트라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죠. 이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 즉 통치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공자가 꿈꿨던 이상적인 정치는 바로 덕치, 즉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입니다. 힘이나 법률, 형벌 같은 강제적인 수단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아, 통치자 스스로가 먼저 도덕적 모범을 보여서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감화되도록 이끄는 방식이죠. 이걸 수기안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수기 아니니요? 네, 먼저 자기 자신을 닦고 수기, 난 후에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 안인는 뜻이에요. 리더의 도덕성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그 선한 영향력을 극도로 강조한 겁니다. 그 효과가 2021년도 모의평가 자료에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법과 형벌로 백성을 이끌면 사람들이 처벌만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지만 덕과 예로 이끌면 백성들이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네. 스스로 자신의 부도덕함을 부끄럽게 여겨서 바르게 된다고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통치 방식이네요. 그렇죠.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내면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자는 덕이 있는 통치자를 북극성에 비유했습니다. 북극성이요? 네, 북극성은 그저 제자리를 고요히 지키고 있을 뿐이지만 밤하늘의 모든 별들이 그 주위를 돌잖아요. 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중심을 잡고 덕을 갖추면 사회 전체가 자연스럽게 그를 따를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따르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덕의 힘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인상 깊었던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같은 시험 문제에서 예를 행할 때 사치스럽게 해야 한다는 선택지가 오답이었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보통 예라고 하면 격식 있고 화려한 걸 떠올리기 쉬운데 공자는 예의 본질이 화려함이 아니라 오히려 검소함과 정성스러운 마음에 있다고 봤다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의 근본은 다시 그 진실한 마음, 인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무리 형식이 그럴듯해도 그 안에 정성스러운 마음, 즉 인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건 공허한 껍데기, 죽은 의식에 불과하다고 본 거죠. 시작도 인, 과정도 인, 결과도 인을 향해야 한다는 게 공자 사상의 일관된 흐름입니다. 수능 문제라는 이 딱딱한 자료에서 시작했는데 파고들수록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본 것 같아요. 내면의 따뜻한 마음, 이인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올바른 형식, 레를 배우고 타인과 관계 맺는 지혜, 슈를 익히고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 정명을 다해서 궁극적으로는 덕이 넘치는 공동체, 덕지를 이룬다는 흐름이었네요. 맞습니다. 개인의 도덕적 성숙, 휴기가 결국 공동체의 평안, 안인과 직결된다는 생각. 이건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요. 내면과 외면, 개인과 사회가 분리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많은 사회 문제의 해법을 여기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컵, 즉 소통 채널과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담을 따뜻한 온수, 즉 인의가 부족한 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들죠. 우리는 어쩌면 텅 빈 컵의 명수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텅 빈 컵의 명수라. 정말 생각해 볼 만한 말이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공자의 정명사상은 각자 이름값을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처럼 한 사람이 수많은 역할과 정체성을 동시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의 이름값을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이 지금 맡고 있는 여러 이름들, 직장인, 부모, 친구, 시민으로서의 그 이름들 속에서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